그 전 시간에 이제 경청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 부분에 하면서 우리가 판단자 입장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자 입장에서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소통이 시작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더 호기심을 가지고 잘 듣기 위해서는 이 경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경청의 원리, 역지, 사지, 역지, 감지, 역지, 행지의 요 세 가지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잘 들을 때 더 풍성한 그런 경청의 모습들을 갖게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경청에도 보면 가만히 보면 좀 수준별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배우자 경청입니다. 이제 건성으로 듣는 거죠. 배우자 경청이 뭐냐고요? 어느 날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남자는 하루에 15,000단어를 이야기하고 여자는 하루에 30,000단어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제 재밌어서 자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신문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15,000단어를 이야기하고 여자는 30,000단어를 이야기한대. 그래서 여자가 말이 많나 봐. 그랬더니 뭐냐면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남자들은 똑같은 말 2번 하게 만들잖아. 그렇게 부인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그 남편이 이렇게 반응했대요. 뭐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껏 질문해놓고 듣는 건 건성으로 들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배우자 경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딴청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청의 수준에 보면 제일 배우자 경청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면요. 진짜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알고 있고 뭘 얘기할지 내가 뻔히 다 알아. 이렇게 미리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청의 수준은요. 바로 수동적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도록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딴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사람을 말을 가로막거나 이야기하는데 오디오가 겹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냥 말하도록 그래 너 이야기해 나는 내 할 일 할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동적 경청을 하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태도와 듣는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과 질과 수준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수동적 경청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거나 이야기할 때 꼬이거나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동적 경청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듣고 특별히 공감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러 수준의 경청 가운데 이 적극적 경청만 잘 해도요. 이 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되고 그 소통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볼까요? 적극적 경청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더 깊은 경청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맥락적 경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와 감정과 배경까지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과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화면을 보고 이제 카메라를 보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리액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 100% 다는 어렵겠죠.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딱 앞에 한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한 분의 목사님을 대상으로 지금의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고받고 또 이분이 잘 들어주면 그 가운데 그 공간 안에서 흐르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지 불편한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그 자세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헤아려서 듣기 때문에 이 맥락적 경청은 정말 그 숨은 의도를 캐치할 때도 있고 그걸 알아차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내가 깨달았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전화로 코칭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 선호는 1대1로 마주 앉아서 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분이 자기가 말했던 것의 그 의미가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자기가 좀 깨달았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경청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거울을 비춰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경청은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잘 경청해 줬을 때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맥락적 경청, 그 사람의 의도와 그 표현 속에 담긴 의도와 그리고 감정과 행동과 심지어는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리액션까지 상호작용까지 그것을 들을 때 바로 이 맥락적 경청 이것이 이루어질 때 더 깊은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맥락적 경청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간혹 보다 보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뭐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간혹 실수할 때가 있는데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멀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기해봐. 다 듣고 있어. 그러면서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무슨 얘기야? 그래. 아빠 바쁘니까 뭐 이렇게 지금 뭐 작업을 한다.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얘기해봐. 나 아빠 듣고 있다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는 맥락적 경청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 경청이 나는 것이죠. 맥락적 경청은 말하는 사람에게 온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그 장소에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온 우주에 말하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설령 아주 뭐 예를 들면 급한 전화가 올 것 같아요. 뭐 약속된 전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중할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을 정해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대화하기를 갖다가 정했다면 전화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다른 뭐 책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치우고 온전히 눈을 맞추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걸음이라는 거죠. 우리 요즘 뭐 줌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그때도 맥락적 경청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화면에다가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줌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어때요? 화면을 다 꺼버리죠.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주중에는 이제 자비랑 사역을 하느라고 생활비를 버느라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서 진로 강의를 하고 리더십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줌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화면에 이름만 보여줘요. 화면 다 꺼버리고 심지어는 음성을 버리고 뭐 딴 짓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강사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이야기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얼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의 초점이나 시선이 카메라 렌즈 있죠. 우리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갖다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뭐 PPT나 슬라이드나 어떤 자료가 화면에 뜨면 그것도 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하는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화면에 마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락적 경청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작하고 출발점이 바로 주의를 집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기를 들을 때 성급한 가정이나
판단을 피하고 끝까지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이게 또 말을 또 잘하시잖아요. 또 말도 유창하게 하시고 또 말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련미가 있고 경험담이 많아요. 그래서 듣는 순간 아이 그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듣는 경우 많이 있죠. 아까 그 만화에 보여줬던 그 엄마 아빠처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을 필요 없어. 네가 하는 얘기 뻔한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지 내가 다 알아. 라고 해서 말을 끊고 그만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그걸 판단하고 가정에서 말을 가로막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지만이 되잖아요. 중요한 순간은, 중요한 말들은 끝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판단을 피하고 끝까지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5분 동안 듣기만 하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쓰지도 말고, 그 사람의 눈만 보면서 5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에 집중해 보라고 그래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나도 좋으니까.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판단을 피하고 끝까지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듣는 도중에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대화하다가 보면 아 잠깐만 내가 잊어먹을까 봐 그러는데 지금 이 이야기 좀 내가 들려주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순간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까도 생각을 멈추는 거죠. 상대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듣기에 집중하는 건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도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 듣지 못하거나 핵심적인 키워드를 놓칠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편적인 기억, 그리고 파편적인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잡아서 그거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라고 나중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방을 가다 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 많이 하죠.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이야기해 줄까? 요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 줄까? 라고 이제 머릿속에는 그걸 생각하면서 막 정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는 벌써 저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정신을 차려서 이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가운데 이게 뭐예요? 없어진 이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흘러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뇌의 구조나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요. 듣는 도중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군요 라고 잠시 1초, 2초만 우리가 포즈를 취해도 잠깐 멈춰도요. 반응할 거리들이 다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능력을 믿으시고 이걸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거나 딴 거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특별히 얘기가 많이 흘러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때로는 이게 자기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나도 잘 듣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코칭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화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긴 이야기를 중간중간쯤에 끊어서 만약에 이제 듣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딱 온다. 그러면 그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집사님은 아니면 뭐 목사님은 지금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라고 핵심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제나 키워드나 지금 우리가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좀 하자는 말씀이시죠? 라고 한다든지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가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지금 얘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상대방도 깨닫고 듣는 우리 자신도 그것을 정리해가면서 듣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나도 이해되고 상대방도 이해시키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잘 듣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 주는 경우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지금 내 얘기 잘 듣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련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파악해서 그 의미를 얘기를 한다든지 그건 어떤 의미예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생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는 이 접속사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적절한 질문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얘기를 듣고 있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련된 적절한 질문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맥락적 경청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경청을 잘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적 경청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예,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목사가 되기로 했지만, 저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국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어떨 때는 몰래 저기 서초동에 있는, 이제 국립공원 이런 데 가서 단소 대금도 배우고요. 대금 배우다 이제 손가락이 짧아갖고 더 이상 못 배웠지만, 간혹 이제 그 배우러 다니면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상설 공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참석했던 공연 중에 하나가 저 판소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판소리 CD도 제가 사서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 밑에서 북을 치면서 장단을 맞춰줬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 판소리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시선이 북 치는 분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분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나 반응하나를 유심히 쳐다봤더니 가만히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판소리에서 공부도 해보고 책도 보고 서편제 책도 읽고 그런 걸 찾아서 보니까 판소리계에서는 국악계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창보다 더 앞서서 고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로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창들은 자기들이 소리를 할 때 아니면 공연을 할 때 정말 자기의 소리를 잘 뽑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고수들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잘 맞는 고수를 찾으면 그 고수하고 공연 때마다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경청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경청의 고수는 고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저 고수가 그냥 소리하는 사람 열심히 해두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공연 내내 창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저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톤과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눈으로도 들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박자를 맞추고 뭐 자진몰이를 할 건지 무슨 걸 할 건지 박자를 맞추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고수의 역할처럼 저렇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 짓는 거예요. 보면 고수의 역할을 보니까요. 뭐 예를 들면 춘향가에서 뭐 그 춘향이가 목에서 막 그렇게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절하죠. 그런 창을 할 때 보면요, 막 구슬프게 하면 고수도 같이 구슬퍼져요. 추임새 소리 자체가 또 되게 슬퍼져요. 이처럼 미소를 짓거나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슬픈 표정을 짓거나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과 그런 뉘앙스와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끄떡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니까 나에게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의 이 지혜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내게 해주세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자,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온라인 줌에 들어왔으면 음성으로 갖다 해제하고 막 얘기하면은 막 오디오가 겹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오케이 손으로 화면 렌즈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지금 네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 유튜브로 지금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통의 방식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유튜브 채널에다가 열심히 댓글 다시는 거죠. 그래서 뭐 질문도 다시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다가 뭐예요? 라고 질문할 때 실시간으로 거기다가 뭐 답도 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면대면으로 이야기하고 한 공간에서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임새를 넣는 거죠. 정말이요? 마치 고수가 얼쑤 지화자 하는 것처럼 그래요? 정말이요?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아까 패러프레이징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갖다가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이거라는 말이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경청의 반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진전시키거나 더 많이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라고 그렇게 묻고 그리고요 그런데요 라고 하는 갖가지 접속사를 쓰면서 지금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액션을 취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궁금한데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상대방에게 되돌려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법의 단어인데요. 이거 자녀들이고 누군가는 이 단어를 써보면 정말 좋아요. 그렇군요. 그랬겠네요. 그렇구나.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동의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군요. 당신의 얘기가 그렇군요. 역지사지, 역지감지 그때 이 말들도 많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겠군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경청의 반응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잘 들어도요,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거나 서먹하거나 상대방이 얘기를 잘 안 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얘기를 하기도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질문을 사용하는 거죠, 질문. 이 질문을 사용할 때 상대방이 어때요?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질문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이 참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이 질문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중간에서도 이제 학교 현장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학교에 들어가보면 이게 진짜 피부로 느껴요. 이제 초등학교 강의를 가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막 이렇게 답도 하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그럼 막 저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엉뚱한 질문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저학년으로 갈수록 그렇고요. 고학년으로 조금 올라갈수록 이제 좀 빈도가 좀 약해지긴 해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중학교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애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더 하죠. 언제 질문해요? 선생님, 그거 점수 평가할 때 어떻게 돼요? 수행 평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입시의 점수와 연관된 것들은 질문해요. 그것도 용감한 아이들 질문해요. 아니면 칠판 앞에 붙어있는 수행평가 뭐 항목들이나 점수 배점표 이런 거 보고 질문해요. 근데 그 외에는 잘 질문하지 않아요. 대학에 올라가면요, 어때요? 여러분, 교수님들 이야기 받아 쓰는 게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써야지만 또 A학점을 받으니까 질문이 없어요. EBS에서 한번 실험을 했잖아요. 어느 학교에 가서 대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거 한 번, 두 번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기 하다가 세 번, 네 번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짜증을 내요? 교수님이 짜증냈던 게 아니라 주변에 학생들이 짜증낸 거예요. 빨리 수업 끝나야 되는데 왜 질문하냐고. 궁금하면 네가 가서 따로 교수님한테 질문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질문의 현실을 봤던 사건이 있어요. 2010년도에 서울에서 G20,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회담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폐막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이제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해주고, 기자들을 모아두고 여러분들이 참 수고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자, 누가 질문하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정막이 흐른 거예요. 계속 오바마 대통령이 약간 이제 조바심이 나서, 질문할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없어요? 막 얘기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국 기자였어요. 네, 자기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대신 한국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질문해도 괜찮겠는지를 갖다 얘기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또 고집이 있어서 자기는 지금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한 거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한국 기자들이 끝끝내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중국 기자가 이제 질문해서 아주 이제 콧대가 높아졌죠. 그 장면을 갖다가 현직 기자, 몇 년 뒤가 하는데 현직 기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만약에 당신 같았으면 이 현장에서 질문을 했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영상을 봤던 많은 기자들이, 몇 명의 기자들이 자기들도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에 못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전 세계가 주목받는 그런 중압감도 있었지만 혹시 내가 질문할 때 수준이 낮으면 어떨까? 질문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이목이 쏠릴 텐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누가 질문하면 그 질문한 거 듣고 내가 기사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있는 그 후배 기자들도 자기들도 질문하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왜 할까요? 질문의 용도가 뭐죠? 많은 경우 질문하라 그러면요. 학교건 이제 일반 기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문하라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라고 서두를 깔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껏 질문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왜 하죠? 질문하는 용도가 뭐예요? 몰라서 질문하는 거죠. 질문을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는 창피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내가 모르면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멋진 질문이 있으면 그래 이걸로 내가 좀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는 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잘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질문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도 대화할 때도 질문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 반쪽짜리 소통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중요한 거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하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3, 4번 모아서 그때 뭐 예를 들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 거야? 어떤 장로님 누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때서야 서로 진짜 중요한 말한 사람은 빼놓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막힌 관계, 질문하지 않는 사회, 질문이 없는 공동체, 반쪽짜리 소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질문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한번 우리 실습해 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다가요, 도형을 보여드릴 겁니다. 도형은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어요. 자, 제가 한 10초 동안에 이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비친 이 도형의 개수를 맞추시면 돼요. 도형이 몇 개가 이 화면에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보이시겠죠? 자, 몇 개예요? 자, 유튜브 한번 채널 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가장 근사치인 분들에게 제가 뭐 또 선물 드릴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몇 개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건 뭐 채팅방에 올리시건 그러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좀 전에 화면에 시계가 있었는데요. 시계가 몇 시였죠? 오른쪽에 보면 오각형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오각형의 집의 대문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죠? 저 그림에 먹는 게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자, 마지막 질문. 중간에 버스가 한 대 있었는데 그 버스에 아이들이 몇 명 타고 있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분들의 표정이 저에게 돌돌질 표정들이에요. 아니, 기껏 질문은 딴 거 해놓고 왜 또 다른 걸 해? 뭐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처음에 뭘 질문했었죠? 도형의 개수를 질문했었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질문한 그 도형의 개수 세는 것을 갖다 듣고 화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집중력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도형의 개수를 세는 것에 집중력이 있었죠. 나머지 제가 나중에 질문했던 것이 그게 없었나요? 아닙니다.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시계는 10시 10분이었고요. 오각형의 집의 대문 색깔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피자가 있었고요. 버스 안에는 아이들이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었죠. 근데 존재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기억 못할까요? 그걸 보지 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바로 질문의 힘이에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나 우리의 집중력은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 모든 중심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에서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사역할 때 저희 청년 공동체 중에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천국 가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제가 다시 물었더니 자기가 어떤 분의 글을 읽고 그리고 어디 곳에 갔더니 그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막 그 천국에 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하지 말아라. 그걸 좀 세게 얘기하느라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이제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웃으면서 이제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너무 그게 재밌어서 청년부 설교 시간에 이걸 공론화 시켰어요. 자,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천국 갑니까? 자, 간단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청년들의 표정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들자니 이거 지금 약간 좀 거시기 하고 또 안 들자니 또 이게 좀 교리적으로 좀 저기 하고 그래서 그랬죠. 네, 제가 답을 얘기해줬죠.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천국 갑니다. 대신 일찍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는 천국과 상관이 없죠. 근데 왜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질문에 숨겨진 의도는 뭐냐면 목사님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의도가 있었던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질문 많이 하냐면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라고 그 커트라인 신앙으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앞에다 술 놓고 이 주님을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뭐 이러면서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불편한 가운데 그렇게 뭐 마시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게 죄일까 죄가 아닐까 라고 묻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뒤집어서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행동하거나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부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까?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라고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르죠? 똑같은 걸 앞에다 놓고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죄예요? 라고 하는 것과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요? 그걸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요? 여러분 제가 단순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우리의 신앙이 뭐 술 담배를 하고 안 하냐에 따라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뭐 좋고 나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우리의 선택과 생각과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소통에서 대단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좀 목회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질문의 또 영향력을 한번 좀 볼게요. 이 질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의문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질문에 이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경우는 불편한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들이요? 힘의 불균형을 느낄 때 이때 질문이 좀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어떤 기획안을 갖고 왔을 때 이걸 부드럽게 질문하지 않고 이거 왜 했어? 이걸 설명해봐 라고 할 때 그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심리적인 위축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은 이 교회 전체에 대한 흐름과 또 사역에 대한 경험과 또 교회를 향한 그런 비전들이 잘 정리된 상태에서 또 그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들, 거시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질문들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 이 힘의 불균형 때문에 핀잔을 듣는 거 아니면 따지듯이 내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좀 편하게 질문할 때 안전 문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사님이 아니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뭐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게 보고 나서 이게 되게 엉성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도저히 이게 뭐야? 이게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위축되죠. 그럴 때 표정이나 말투나 부드럽게 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말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안전한 문장, 안심을 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질문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야?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행사를 진행할 때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이렇게 문장 자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긴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앞에다 안전 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서두에 내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아 호기심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길 원하고 충성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획서를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거 기획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쉽지 않은데 기획의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해 줄래요? 라고 그렇게 안전 문장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아니면 뭐 우리가 청년 사역자면 청년들이 아니면 학생이면 학생부 사역자면 학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요, 또 사유의 시선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좀 전에 담임 목사님들 얘기 제가 들었는데 보육자들이 들어와서 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획안을 갖고 왔어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 거시적인 질문한다고 이 기획안을 딱 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뭐 갑자기 느닷없이 이 사유의 고차원적인 사유의 질문을 해버리면 갑자기 벙찌죠. 거기까지 잘 사용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교회가 1년 프로그램을 짓고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갖다가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작년에 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강사 불렀는데 되게 좋았어. 반응 좋았어. 올해 또 해야지. 그렇게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계별로 질문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기획안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썼던 말들을 갖다가 반복해서 아까 패러프레이징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하세요? 뭐 예를 총동원 주일이에요? 총동원 주일 뭐 어디에서 해요? 뭐 기획안에 써 있지만 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것이 고차원적인 질문까지. 그러면 이번 총동원 주일이 우리 1년 교회 행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더 나가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역자로 하여금 사유할 수 있는 그 시선을 높이는 그런 질문들이 될 수 있는데 이 단계를 밟아가지 않으면 이 절차를 밟아가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냥 뭐 뻔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질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질문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리적 안정감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청년들을 이렇게 다 모아갖고 뭐 좋은 데서 막 식사하면서 우리 뭐 좋은 데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이제 먹기만 하고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갖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평소에 목사님 부교육자들이랑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뭐 잘해주죠. 뭐라고 해서 뭐 밥도 가끔 먹고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오신 그 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계 거리가 아직은 그럴 얘기를 할 만한 거리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의견을 내도 상대방이 비난하거나 거절하거나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거죠. 그럴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안에 뭐 탁구장을 만들고 뭐 위에 풋살장을 만들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건이 되시면 그거 꼭 좀 해주세요. 캐치프레이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와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 동역자들과 같이 그냥 좋은 데서 밥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핀잔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내가 얘기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질문이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요 아무것도 질문 안 해요. 목회실에서 그 회의할 때 어떻게 돼요? 간혹? 네, 저도 어느 교회에서 그걸 경험해 봤는데요. 네, 목사님 얘기하시면 부목사들은 다 이게 정리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떤 의미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 안 해요. 그냥 다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실 나와요. 나오고 나서 부목사들끼리 모여서 아까 목사님의 얘기가 뭔지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선임이라던가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눈치 빠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그거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이제 추측해서 회의를 진행하죠. 참 슬픈 거예요. 슬픈 거.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다가 특별히 관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밥을 먹는 것도 되게 좋고요. 같이 여행을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근데 평상시에 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아까 말씀드린 맥락적 경청을 잘 하면요. 그 이야기들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이 좀 덜 됐거나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즉시 답을 못 하거나 답이 없는 경우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안심시키는 거예요. 지금 굳이 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신의 의견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냥 지금 편한 대로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한번 얘기해 달라라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건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다수에 이렇게 이런 문서들이 있잖아요. 문서들. 그러면 같이 읽는 거예요. 이 문서들을 같이 읽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이게 보면서 이 문서를 보면서 여러분 좀 눈에 머무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문장이 좀 눈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질문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좀 유익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예습을 안 해왔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뭐 질문하면 답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질문을 같이 읽다거나 아니면 성경 본문을 같이 읽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눈에 띄는 문장이 뭐가 있는지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고 그것이 왜 눈에 띄었는지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질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함께 이제 풀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좀 오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좀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좀 먼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실천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덧붙여서 요 이야기만 하고 좀 잠깐 쉴 텐데요. 이 심리적 안정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석의 중요성이거든요.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솔솔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상대방이 심리적 안정감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한여름에 막 에어컨 막 틀어놓고 그러면 막 들어와서 이건 성도들이 귀한 헌금 내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 교회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걸 좀 아껴야지. 그리고 뭐 겨울이면 뭐 히터 같은 것도 아껴야지. 전등도 아끼고. 자, 이게 지금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아껴봐. 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얘기한 담임 목사님은 맨날 에어컨 틀고 출타하고 자기 방에 있는데 전등을 안 끄고 히터도 계속 틀어놓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본인은 저러면서, 본인은 저렇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행동하면서, 그럴 때는 그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잘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심지어 안정감을 갖다 형성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질문들이 오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